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을 통해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원내대표 경선도 치러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역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있었죠. 야당 중진 의원,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5개 부처에 대한 개각, 또 총리,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 네.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여권이 참패를 하다 보니까, 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예. 한 그런 개각이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은 보여주는 분위기 쇄신이 아니라, 예. 내용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김부겸 내정자는 또 TK 출신이어서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TK 출신이다, TK 출신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자기네들이 그 선거에서 더 어려운 지역의 그런 인사를 총리로 임명함으로 해서 탕평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겠죠. 예. 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야당과 소통할 대상으로 그 신임 정무수석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 그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철희 전 의원은 정치평론가도 하고 또 의원을 또 4년간 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분이 얼마만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과 야당의 관계는 좋았습니까? 누구요? 그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 크게 별로 이 정치권과 그다음에 또 야당과 또 협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여쭤보죠. 네. 원내대표 선거 때 정책위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함께 선출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좀 바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런닝메이트 이 방식이 이제 2003년도인가 그런데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표의식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안배에서 런닝메이트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정책의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이제 당내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뜻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예. 그럼 언제 치러지는 겁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글쎄요,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당원당규 규정이거든요. 런닝메이트제 이 폐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당규 이 부분을 전국위원회까지 간다면은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끝나고요. 예. 그게 이제 당원당규가 고쳐진 다음에 예. 이제 공고내고 하려면은 한 7일, 8일 정도나 예.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4월 말쯤에. 네네. 의원님도 그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요? 네. 아직 지금까지 이제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예. 출마의 그런 결심은 굳혔습니다. 굳혔습니까? 네네. 예. 선거 승리 후에 네. 당이 다시 조금 내부 분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건 어때요? 분란은 저는 이건 분란이라고 볼 수 없고요. 예. 이제 비대위원장이 4월 8일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예.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본인께서 다음날 떠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뽑는 이런 과정들적인 측면에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볼까요? 예. 그래서 큰 분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 네네.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네. 이번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이랄까요? 덕목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1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 독재가 자행돼 왔지 않습니까? 네.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야당 원내대표는 좀 강단 있고 결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준비 과정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또 예. 세 번째로는 이 원내대표라는 이 자리를 자기의 그런 앞으로 정치적인 목표를 향하는 그런 그 디딤돌이라든가 아니면 징검다리 역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예. 사심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전략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출마 결심하셨다니까. 네. 일단 파트너는 정해져 있어요. 윤호중 의원이 오늘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예. 윤호중 원내대표의 당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윤호중 의원의 그런 당선 의미를 제가 이 코멘트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예. 이번 그 4월 7일 재보선에서 서울, 예. 부산 등에서 보면은 이 민의의 핵심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회 독주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국민의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또 따를 의지가 없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저 지켜봐야죠. 예. 의원님 네. 만일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상임위 재분배 요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않고보다도요. 예. 이 관례도 없고 여지까지 예. 했던 그런 그 의회의 서로 간의 그 협의 그런 그 정치를 그다음에 관행을 다 무시하고 예. 완전히 그 자기들이 다 독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88년 민주화 이후에 야당목이었던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조정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 예. 라고 얘기하면 모르지만은 우리는 크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윤호중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원구성 재협상 없다고 선을 딱 긋던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독재 관람은 계속 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 무시하는 거니까. 예. 그게 의원님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준비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우리는 당당하고 위원회가 같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보죠.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전당대회가 6월 달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합당하는 겁니까? 이 합당 문제를 예. 왜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꺼냈는지 내 이해를 모르겠고요. 왜냐면은 예. 지난번에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예. 안철수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 뭔가 통합을 하겠다.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우리도 그 부분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화답은 안 했지만은 우리도 그 부분을 화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잠시 화답을 했으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서로 간에 논의해서 가면 되는 건데 제3의 새롭게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 예. 우리는 우리대로 일정을 전당대 일정이라 당을 수습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들 가고 또 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도 어떻게 보면 조금 군수 정당이었지만은 조그마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세간살이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 지난 선거 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흡수통합 형식을 의원님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흡수 통합이다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백몇 석을 가진 의석의 정당과 비례대표 세석을 가진 정당과 똑같이 1대1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대1로는 안 되더라도 뭐 국민의당 쪽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통합하게 되면.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죠. 똑같이 뭐 의석수대로 뭐 나누자 이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그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원님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꼭 서두른다, 뭐 서두를 필요 없다, 또 서둘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논의를 하면서,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통합이 될 때까지, 우리 당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위 버스를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한다는 건 상수로 보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빨리 뭐 국민의힘 쪽에서 러브콜을, 영입 의사를 밝히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게 절차라는 게 있고 국민들한테 모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치를 하느니 마느니 언론에서만 많이 나왔지. 본인께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아직은 없죠. 선언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데 지금 뭐 대선이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국민의힘 아마 경선이 12월 달에 예정돼 있죠. 대통령 뽑는 거. 이제 그 상황 일정은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럼 다음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차피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을 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외부 인사들 또 외부의 그런 세력과도 지금 통합을 하고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 사람이었던 내부 사람이었던 이 분들을 과 함께 합치는데 마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당선되면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에 에서 함께 했던 분들 모든 사람들 또 함께 하고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한 안철수 대표라든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함께 하자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금 6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초선이 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일정이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당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등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들 같은 경우는 당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신선한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또 대선 국면을 이끌고 가려면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식견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화이팅 라이더 이동현 뉴스 정면선구 2부 시작합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년 4월이 돌아오면 세월호 피해자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 사회는 이들의 억울함을 얼마나 풀어줬을까요? 그동안 총 3차례의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참사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플랫폼 C 박상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는데
오늘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다시 왔구나, 4월 16일이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예. 일어나자마자 하게 됐죠. 예. 세월호 관련해서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총 3번 꾸려졌죠? 네. 예.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활동가님께서 보기에 3번의 조사위가 꾸려지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굳이 뽑자면은 조사위원회가 자기 목표, 조사 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은 아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조사,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허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정부가 바뀌면은 많은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기대가 별로 충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특조위는 출범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만 결과는 제대로 내어놓지 못했는데 네. 활동가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을 하지 못한 채 활동이 강제 종료됐다. 강제 종료는 특조위 자신의 무책임한 선택과 역량 부족의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 어떤 부분에 대한 반성일까요? 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특조위는 전 정부 방해가 실패의 큰 요인이었다는 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방해라는 게 출범 당시부터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해가 있지만 성과를 내려면 그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런 거를 제대로 했어야 될 때 조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신청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분들한테 조사 사항을 신청받아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사위원회가 져야 될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떠넘긴 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설이 없이 중구난방 조사를 하게 된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조위가 처음 이제 출범을 할 때 꼭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 말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회 구조적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내부의 각 부서에서 좀 서로 미루면서, 예를 들어 소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그 소위원회들이 각각 다른 소위원회가 할 일이다. 혹은 우리는 조사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런 조사를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신청 사건을 받아서 조사한 것과 사회 구조적 원인 조사를 하지 못한 것. 저는 이 두 부분이 제일 평가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의 방해는 예상되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거 같은데 일단 선체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역시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게 보고서가 2개 안으로 나와서 결론을 이제 못 낸 건데, 일단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일단 이제 조사위원회로서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실은 그 2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이제 한쪽 안을 좀 비판하는 방식으로 두 가설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이 2개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일치하는 80% 정도가 일치하거든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규명된 것조차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지 못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월호가 빨리 침몰을 했는데 그게 수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 축을 할 때 그 전 조사보다 훨씬 검찰이나 감사원이 조사한 것보다 무게중심이 올라갔다. 이런 거는 이제 양쪽에서 다 사실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안 알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조사를 하는데 왜 하나도 더 밝혀진 게 없냐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시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계속 조사하냐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네, 중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배를 인양했기 때문에 밝혀졌다 이런 거를 잘 알렸어야 되는데 이제 2개 안으로 나오면서 결론이 안 났다 이런 것만 알려지고 제대로 조사된 부분들이 안 알려진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습니다만 6개월 연장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참위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저도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한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게 검찰에 계속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이 이런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고의 책임자들은 뭐 고의성이나 직접 행위 의무 이런 게 없으니까 처벌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게 이제 참사의 진실이다라는 거를 조사위원회가 권위 있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좀 이제 검찰의 공을 좀 넘기는 게 아닌가 그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쉽네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됐는데 수사외와 불법 사찰 전부 무혐의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의지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기무사의 어떤 직권 남용은 이미 군 재판소에서 유죄가 났는데 개인정보의 그런 그 법 조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뭐 무죄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사 의지가 없는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법 체계상의 한계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사찰한 건 분명히 정황적으로 증거가 다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형사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 혹시 기대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튼 뭐 수사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 체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또 뭐 엄청 새롭게 추가적인 책임 물을 수 있는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검찰 말고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서 넘어간 해경지휘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무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법부가 다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4565님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족들 가슴에 한을, 또 의혹을 말끔히 풀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동감하고요. 활동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4월 16일 당일인데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고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원인이 피해자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와 같은 이제 공적 책임이 있는 곳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이제 7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나 기억의 차이 이런 게 되게 큰 상황인데 그 부분들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 선처조사위원회 보고서나 조사 과정을 쭉 따라간 기사나 연구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유가족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은 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은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셨고 기억식도 거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선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여야 정치인,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주기 기억식이 진행됐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도 추도사에서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살아남은 우리의 숙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아빠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예.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새로운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식에 5년 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 30분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동고차도 인근 해역에서는 유가족 22명이 목포 해경이 준비한 경비함을 타고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진 아빠 단원고 가족협의회 대변인 이용기 씨는 추모사에서 오늘은 특별한 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요일도 겹치고 날씨도 사고 난 날과 비슷하다. 목이 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각 인천 가족공원 추모관에서는 4.16 재단이 주최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새누리당 시절이죠. 2016년 2주기 추모식에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불참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의원들이 참석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 대변인 측에 좀 물어봤더니요. 예. 국민의힘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거겠죠. 예. 네. 그동안 비호감 정당 조사하면 늘 1위 했었고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고 또 끊임없이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셔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참석한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영치 기준으로 지역 발생이 652명, 해외 예비 21명으로 총 6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제 가족, 지인 모임, 식당, 어린이집, 교회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요. 예. 또 숨은 감염이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어서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당국은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 소개해드리면 전국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서 이 법무부 공간 전체가 폐쇄가 됐고요. 1차 접촉자들이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또 광주 서구 소재 홀덤펍에서는 종사자 6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울산 북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는 총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10명이 더 늘어서 누적 466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또 확진이 됐던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련해서 이계호 의원 지역 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13명까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광주에서도 이계호 의원이 참석했던 행사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36분인데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는 408명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역시 500명대 후반이나 600명대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역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인데 이 확진자 확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함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오늘 이 방역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환자 추세가 아직 급증하는 상황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거리두기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의료적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 시설에서 예방접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오늘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방역을 조이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민생적인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병상 문제라든지 백신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격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선은 계속 좀 지켜본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다음 주 중에 뭐 또다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번 주말에 특히 수도권과 부산 이런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모임을 좀 피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구상한 것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손영래 중앙서울수본부 사회전략반장 정례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이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백신의 공급과 그 예방 접종은 중앙부처에서 그 전국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다라고 밝혔어요. 예. 특히 이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 백신 도입 구상에 밝힌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이걸 또 언급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손 반장은 추후 확산세가 안정된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가 혹은 네. 영업시간 연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당연히 협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백신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나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백신을 계약한 회사 이외의 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예방법 4조에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이 있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물품 비축 이게 지자체 권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시끄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또 검토 과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요. 우선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예방 백신 이 구입과 접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우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의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또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또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이 됐고요. 예.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른바 뭐 비주류의 좀 전진 배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통합 이미지, 화합 이미지를 노려서 이렇게 발탁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이 비주류에 있던 김부겸 후보자 대구 경북 TK 인사기 때문에 전격 발탁된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하고 앞으로 좀 더 소통하는, 좀 화합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그런 청와대의 고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개각을 보니까 대부분이 관료 출신으로 승진한 케이스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 개각 때는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특히 이제 여권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뭐 야당에서 많이 비판 좀 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치인을 좀 배제함으로써 이게 뭐 정치적 논란이나 아니면은 특히 뭐 여권 인사만 편애한다, 여기에 논란이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아무래도 뭐 그런 그 업무적 성과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여권 출신의 인사라고 하면 언론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우선 비판하고 보거든요. 그런 거 좀 피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 후반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또 성과를 내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실무를 잘하는 일을 해왔던
그런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철희 수석은 사실 특히 비노무현, 문재인 진영 인사로 분류돼서 사실 이게 인사가 나기 전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유력은 하지만은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우선 이렇게 발탁이 됐고 이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철희 수석의 발탁은 좀 파격 인사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와의 상생과 협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했고 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교체하는데요. 후임에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탁을 했고요.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게 방역기획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오란 교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예.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세균 캠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는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윤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69표,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인 104표를 획득을 했어요.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이 됐는데요. 경쟁자였던 박완조 의원은 65표를 얻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이라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대화를 토대로 협력을 모색하되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강경 기조,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기조를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협상 권한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그동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전 윤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 잠깐 소개해드리면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 이런 말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세대별 발송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택배 노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 아파트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맞서서 그저께부터 세대별 배송을 멈췄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앞에 택배 상자를 쌓아둔 다음에 입주민들이 찾아가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 행동에 동참한 택배 기사들에게 일부 입주민들이 항의 전화, 문자 메시지 이걸 막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배 노조 입장은 뭐냐면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더 많은 노동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더 큰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아파트 앞에서 무기한 농성과 촛불 집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택배사를 향해서도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이 택배 노조는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 회의와 25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데 이 세대별 이 배송을 하지만 오늘도 보니까 이 손수레에 택배를 담아서 배송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 저상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는 주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낮아가지고 지하철이 못 들어가가지고 저상 차량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낮기 때문에 이 택배 기사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짐을 내리거나 할 때는 계속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 때문에 차량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파트에서 차량 바꾸라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택배 기사들한테 입주민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네. 참 못됐다.
뭐 이런 등등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결정한 일이고 그게 택배 기사분들 대해서는 그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레로 다시 일일이 다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아파트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 택배 기사들한테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수레를 끌고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택배 기사분이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써야 되고요. 예. 또 말씀하시면 저장 차량 바꾸려고 해도 돈이 들죠. 예. 또 저장 차량을 쓰면은 유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안전이 중요하고 지상이 이제 공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아파트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해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남양유업은 또 뭐라고 했냐면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연구원 연구 결과 이 불가리스 인플루엔자 이 H1N1 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예.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 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과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와 개발에 노력할 수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과는 한 것 같은데 자신들이 내놓은 이 심포지엄 결과 이거는 뭐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제 임상 실험 하게 된다면 효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입장문을 읽힙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인체 실험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그 제품에 대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주가가 굉장히 뛰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또 엄청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심포지엄 발표 당일 급등했다가 이 문제가 제기되자 14일부터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점에 사신 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식약처가 지금 뭐 이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한 게 아니냐 이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약처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YTN 라디오 이동현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보물 이동현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석진 구청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서대문 구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얀마 지지 선언을 하시게 된 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이 다 경험했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 군부의 폭압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인 행위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예. 우리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한 국민으로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폭압과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희생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은 못 줘도 간접적으로라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에 힘이 되고자 하고요. 또 최근에 띵잠 물축제를 하고 있다는데 벌써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군인들이 시신을 불태우고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악마들,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빨리 민주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대문군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도시라고 들었는데 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뭡니까? 네, 저희가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끼리 역할과 중대성을 함께 높여나가자. 그래서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대 교류를 함께 하자고 해서 2017년에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아하. 서울의 8개를 포함해서 전국에 22개 회원도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증진이라든지 정책 교류, 그리고 또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위한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휘선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이후에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그때 특별히 한국에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활동가들이 같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나름 큰 응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지지 선언뿐만 아니라 연대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구청장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군부의 무차별적 폭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말 미얀마에서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총칼을 쓰고 있는데 나와서 시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연대의 마음을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들은 봄꽃은 꺾을 수 있어도 봄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미얀마 여기 국민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연대 지지를 해서 미얀마가 꼭 민주화 성공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함께해 주는 마음 같이 연대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서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7주기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앞서 2부에서 저희가 박상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유가족은 물론이고 생존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도 아직 기억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 생존자 15명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죠. 세월호 제주 생존자 15분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있는데 이 법엔 그러니까 배상금, 보상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신청을 이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또 이게 후유증이 6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나타난 병증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단 너무 짧고 전문가들이 트라우마는 한 2년이 지나서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2015년에 이렇게 제정된 법인데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 즉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더 이상 6개월 안에 또 이거를 신청을 했어야 되고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그래서 2015년 9월 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도 추가로 하지도 못하고 그때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짧게 이게 돼가지고 이전 수입액의 한 30% 정도를 4년간 지급받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김동수 씨라고 왜 소방호스 두르고 20명 구한 파란바지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벌써 6년 7년 지났는데도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세요. 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죠. 트라우마에 시달려서요. 근데 이게 전혀 지금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할 수 있으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거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해서 법 자체의 위헌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지금 있는 법만으로 손배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등 한 10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이분들이 받았냐 하면 2014년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현장 구조 세력에 대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가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사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했던 게 업무상 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온 참사였으나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1, 2, 3 정장 1명이고요. 단 1명이죠. 실형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당시 허위문서 작성, 즉 그 퇴선 방송을 다 했다. 이렇게 허위문서 작성했던 사람 2사람, 목표 해경경찰서장하고 같이 이거를 허위문서 작성했다는 사람, 삼천 구함 함장 2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여기서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단면만 딱 잘라서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뭐 방송 장비도 없고 선원들은 조기 퇴선했고 침몰도 빨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판결문에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더 돌려보면 97년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요. 실은 처음 설계했던 사람, 트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 나중에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을 긴 롱텀에서 보니까 전부 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각자 공모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업무상 과실이 합쳐져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판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당장 침몰하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단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롱텀으로 놓고 출항에서부터 침몰까지를 롱텀에서 놓고 보면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고 진실도 밝혀지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관련 자료를 30년 이상 묶어놨잖아요, 못 보게. 그걸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00석 이상 되면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법안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법안을 바꿔야 될 문제가 아까 잠깐 세월호 피해지원법 말씀드렸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피해자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결국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개정안 내서 더 장기간 트라우마까지 다 배보상하겠다라고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아무래도 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야당에서도 오늘 기억식에 참여했고 또 조사에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걸 보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소와 관련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 대검에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데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동의한 것이 또 하필 이 차기 검찰총장이 지금 어느 누군가 나오는 그 후보와 관련된 얘기 나오는 직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와 언론이 밀접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불쾌감을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한 빨대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오고 언론을 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를 흔들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짚어봐야 될 건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기소 대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기소를 이전에 그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했던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을 기소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에서 지금 가려지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또 공수처도 지금 수사 인력을 지금 거의 다 확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기소를 바로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구분에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 너무 막 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검찰이 뭐 피의 사실 같은 경우를 언론에 이렇게 흘려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아요. 전화기만 쳐다보면 되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대책은 지금 뭐 대책이 없을까요? 박 장관도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피해 사실 공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과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논의 말고도 문제가 계속 됐던 게 뭐냐면 너무 자의적으로 피해 사실 공표가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느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가 적용이 안 되고 어느 사실선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공보준칙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공보준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기자 자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보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문 공보관을 통해서 하도록 외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뭐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 제도들도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 제도를 가다듬는 게 한 축이라면 사실은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 중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없죠. 없어요. 빵입니다. 빵.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 말을 하자면 법이 그냥 사문화된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거 법과 제도를 아무리 가다듬어도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남양 유효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봤다라고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당했네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관련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날 남양유업이 심포지움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학술 대회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이거 홍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 불가리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남양유업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46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46만 1,500원까지.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발표가 있고 정말 남양유업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60억이 넘는 주식을 샀고요. 근데 예. 그 뒤에 또 바로 빠졌죠. 연구 성과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또 바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융감독원이 이게 혹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주식의 부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남양유업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니라 세포 단계 실험이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라고 또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인체 실험이 아니고 세포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던데. 예, 뭐 전혀 의미 없는 발표라고. 의미 없는 발표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단적으로 잘라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가가 이 발표되기 전에 조금씩 올랐어요. 미리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부정거래는 이제 시세 조정 행위가 되는 거죠. 시세를 조정해서 이거 부양하려고 했다. 이거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이거 인정되면. 그 이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겼다. 이게 사실상 홍보다. 이러면은 이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처벌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겠죠. 네. 이게 4월 14일 고점에 산 개미들은 어떡합니까? 이 손해를.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만 더 보죠. 이건 연예계 소식이긴 한데 이번 주 내내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3년 전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했던 김정현 씨. 근데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 씨가 조종을 했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내용상 상대 배우하고 스킨십도 있어야 되는데 서예지 씨가 그 남자친구에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도 하차했다. 이게 카톡이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정현 씨의 다른 여배우와의 열애설부터 시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열애설이 나오다가 보니까 김정현 씨가 예전에 시간에서 주연을 맡을 때 그 당시에 서예지 씨의 요구대로 그 당시에 상대 배역이었던 서연 씨와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현 씨는 자신이 섭식장애랑 수면장애 때문에 중도 하차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서예지 씨와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게 아니라 연인들 사이의 그런 애정 때문에 결국은 대중들이라든지 같이 있던 스태프들과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연기자인데 이게 좀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문자 보면은 김딱딱 씨 하면 딱딱하게 굴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한테 딱딱하게 굴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멜로를 다 빼야 된다. 멜로씬 다 빼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자가 오고 간 걸로 지금 디스패치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심리적 조정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적 조정 행위가 있을 때 이거를 뭐 강요죄나 뭐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스라이팅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요.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뭐 좀 겁을 먹게 했다. 그러면 협박이 되고 실제로 때렸다. 그러면 폭행이 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강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연인 사이에 그 멜로씬 스킨십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뺀 것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거냐. 라고 보기에는 좀 법 적용에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처벌 불가하고 드라마 제작진과 제작사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 글쎄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뒤늦게 인지했으니까. 네, 알고 대고에서 3년 내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손해액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예측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거기다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방영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도 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과연 이 김정현 씨와 서혜지 씨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까지가 있었는지 사실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뭐 위자료 정도는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자료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과관계와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서혜지 씨나 김정현 씨가 이로 인해 가지고 품위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광고가 약정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손절되고 위약금, 손해배상 여기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광고 모델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요. 품위유지 의무. 예, 그렇기 때문에 서혜지 씨가 광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애매한 게 품위유지가 지금 이 광고 계약 시점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혜지 씨가 나온 광고도 뭐 내렸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제품 회사에서는 그렇죠. 손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권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뭐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이 정말 한꺼번에 터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